안녕하세요. 인더스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과 AI, 에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흥미롭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렇게 이어서 같이 다뤄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비싸서 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하기에 좀 답이 안 나오는 일인 경우에 이게 필요하죠. 오늘은 로봇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농장에서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로봇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로봇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 하고 있었대요. 이전에 보셨던 인더스텔라 농업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물이나 농약을 필요한 만큼 딱 필요한 곳에 이렇게 분사하는 기계도 있었고, 이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잡초랑 작물을 구분한 다음에 이 잡초만 레이저로 딱 조준해서 잡초를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동안 못했던 게 아니라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잡초 제거하는 기계값이 한 대당 적어도 12,000불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잡초 제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배 준비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주고 키워서 수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진짜 많을 텐데 이 잡초만 제거하는데 1,500만 원 넘는 기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큰데 이 농작물은 상품 특성상 가격을 아주 비싸게 받기는 어렵잖아요. 또 작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농업은 보통 계절을 타죠. 특정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충분히 큰 소수의 기업농을 제외하고는 이런 최첨단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농업 분야에는 이 로봇 도입이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 사람 손을 빌리는 게 어렵고 또 비싸지니까 사람을 대신한 로봇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일본,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로 핵심 노동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심지어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국에서도 올해 출산율이 196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 감소 시점을 더 이른 2018년부터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핵심 노동 인구가 주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인구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분포를 보시면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순으로 많죠. 그런데 인구 증가율로 보면 이 지난 세기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들이거든요. 캐나다, 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크게 줄진 않습니다.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시면 인구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큰 부분이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Net Immigration, 이민자 순 증가분이죠. 이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쭉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이 인구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증가 속도가 젊은 층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이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이민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있고, 힘든 농사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 농업 부문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2000년대 초반이랑 비교해서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로봇이 뜨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로 사람을 대체할 로봇이 필요해진 상황인데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생산 비용도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도입해도 수지 타산이 맞는 시점이 됐다 이런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투자 효율성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농업이 이렇다면 다른 산업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인더스텔라가 아니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로봇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농기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죠? 테슬라가 지난 5월에 공개했던 테슬라봇, 옵티머스 로봇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2021년 80% 지분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잘 알려진 곳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도 있습니다. 여기 로봇도 이 테슬라 로봇처럼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 대신 개를 본따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 덕이라고 부르죠. 아무래도 이 영화 같은 데서 사람이나 동물을 닮은 로봇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익숙한 로봇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조금 좁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로봇이란 intended task, 그러니까 의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건데 기계는 기계지만 사람이 직접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계는 아니고 여기 with a degree of autonomy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이 자율주행처럼 어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프로그래밍된 기계를 말합니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AI는 로봇이 아니죠. 로봇이랑 같이 활용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기기가 아니니까 또 사람이 리모트로 조종하는 드론? 이것도 자율 비행이 되는 게 아니라면 로봇이 아닙니다. 시리, 알렉사, 클로바 전부 다 로봇이 아닙니다. 이 자율주행차도 아직은 자율성이 없으니까 로봇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IFR이라고 독일에 있는 국제 로봇 연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핵심은 사람이 한번 태스크를 주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보면 이 로봇을 이용해서 여러 생산 단계를 자동화했잖아요. 이런 게 다 로봇이죠. 또 청소기는 자율성이 없으니까 그냥 가전기기지만 로봇 청소기는 알아서 청소를 해주니까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로봇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로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로봇을 만든다고 다 같은 로봇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로봇 산업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뉘거든요. 2021년 기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은 글로벌 시장을 각각 3대 7 정도로 차지했습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이 훨씬 더 큰 거죠. 여러 리포트를 봤는데 두 산업 모두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비스 로봇 쪽에서 오는 매출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것 같죠. 2021년 기준 로봇 시장은 30빌리언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산업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자동화를 위한 전통적인 형태가 있고요. 코봇이라는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단순 작업의 자동화에 가까웠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이 어떤 산업에서 어떤 작업에 많이 쓰였는지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 글로벌하게 산업용 로봇이 많이 쓰이는 산업을 보시면 이 전기전자, 자동차 제조, 기계금속, 화학, 식음료 제조 같은 데 많이 쓰였죠. 물론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좀 다르니까 나라마다 보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자동차, 금속기계, 화학, 식음료, 전기, 전자산업에서 로봇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LED, LCD,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기계가 주를 이루죠. 한국은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이 자동화를 할 요인이 큰 편이잖아요. 2021년 기준 공장 내 로봇 활용도가 높은 국가 1위가 한국이더라고요. 참고로 한국 다음으로 공장 내 로봇 밀도가 높은 국가는 싱가폴, 일본, 독일, 중국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은 공정 특성상 이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클린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삼성 P1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100% 자동화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 4m 높이 천장에 레일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이 2,000대 가까운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얘들을 OHT, Overhead Transport라고 부르는데 이 로봇팔이 달려 있어서 웨이퍼가 된 통을 들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근데 이 로봇 한 대가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봇이 유용하긴 한데 단가가 낮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로봇에 투자를 하는 건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어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담당했던 일을 살펴보면 주로 단순 작업입니다. 무거운 거 다루고 용접하고 조립하고 청소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힘들고 위험하지만 작업 자체로 보면 좀 단순한 반복 작업을 주로 하죠. 어떻게 보면 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활용되었던 이 전통적인 형태의 로봇은 무거운 걸 들고 나르고 뭐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곳에서 이런 작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자동화했었던 그런 로봇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로봇은 이 팔이 달려있고 알아서 움직이니까 로봇은 로봇인데 사실 로봇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죠. 한번 설치하면 이제 그 위치에 고정이고요. 이동을 하더라도 이 설치한 레일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고,
또 크기가 상당히 크고 비용도 보통 억 단위로 들어서 설치나 운영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SI 업체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죠. 돈이 더 드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데 적합하죠. 여러 제품을 생산해야 하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해야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 이렇게 큰 기계들이 자동으로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사람인 작업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칫 잘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70, 80%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100% 자동화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매하게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이 자동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작업자가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나오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과 사람이 분리된 형태, 이게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산업용 로봇의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자동화하는 게 참 편하고 좋긴 한데 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저희 PD님도 인더스텔라를 좀 더 빨리 업로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AI 영상 편집 이런 거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AI가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는 게 있다고. 근데 그걸 쓰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에 숨을 쉬거나 웃거나 이러면 NG인 줄 알고 다 잘라버린대요. 역시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 있다 이러면서 AI한테 다 맡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PD님, 오늘은 NG 안 내고 잘해볼게요. 이미 너무 많이 냈지만. 아무튼 이 산업 현장에서도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랑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로봇, 협동 로봇, Collaborative Robot, 줄여서 코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코비드를 계기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2010년대에 계속 낮은 생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이 주목을 받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코비드가 터졌고 저희는 안 해봤던 경험을 했죠. 이 재택을 하고 막 격리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적은 수의 사람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었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자동화 로봇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랑은 완전 성격이 다르죠. 이 로봇이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도와서 생산성을 높여야 됐던 겁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공장에만 도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이 비용도 높지 않아야 이 크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협동 로봇의 장점은 이 사이즈가 좀 작고요. 또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면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정에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없고 보통 그래픽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작업자가 로봇을 조종하면 되니까 이걸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따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SI 업체랑 추가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런 부담도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보다 저렴한 겁니다. 이 팬데믹 당시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를 봤었는데 이 투자 회수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좀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로봇을 도입하는 투자 결정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거죠. 단순하게 보자면 좀 더 라이트한 버전의 산업용 로봇인 거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 시장은 코비드를 계기로 매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를 100이라고 보면 이 2022년 기준 공장 자동화를 위한 이런 전통적인 로봇이 93, 협동 로봇은 7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존의 중공업이나 제조업에서 주로 공장 맞춤형 형식의 자동화 로봇을 도입했다면 이 협동 로봇은 좀 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의 시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는 30에서 40% 사이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보틱스입니다. 이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한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닛산 같은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을 하죠. 미국의 테라다인이 모기업입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2, 3, 4, 5위는 이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5에서 8%대 사이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 바차트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최근에 상위권에 든 기업만 좀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후지츠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회사죠. 일본 화낙, 대만의 테크맨, 스위스의 오보,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도 이 점유율 상위권에서 경쟁 중입니다. 이 성장하는 산업은 이 기업 간 경쟁을 계속하면서 점유율이 계속 바뀌잖아요. 작년까지 이런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이 되고 있는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 성장 추세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에너지 가격, 부품이나 중간재 공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신규 설치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이죠. 이 미국이 중국산 로봇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은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좋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일본 기업도 혜택을 본다는 거. 상업용 로봇 매출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미국, 한국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적 종사자가 아닌 경우엔 서비스 로봇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서비스 로봇은 이런 걸 의미하죠.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 아마존 같은 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은 물류 로봇입니다. 물류 창고, 매장에서 재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라스트 마일 배송을 맡기도 하죠. 수술이나 처치를 돕는 의료용 로봇도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보안, 순찰을 돈다거나 군사용으로 쓰인 로봇도 있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을 모방해서 무기를 달고 나온 로봇이 개발된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 밖에도 간호나 요양에 활용하기도 하고 이 레스토랑 서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말 그대로 패스트하게 빨리빨리 만들어내는데 로봇을 쓰기도 하죠. 서비스 로봇은 비즈니스에 쓰이는 전문 서비스 로봇과 이 일반 소비자가 쓰는 일반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 환경 자체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 자체가 프로그래밍하기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 개인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아직 말만 하는 시리도 답답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게 로봇이 되면 카메라, 이동, 움직임, 힘, 센서 전부 다 필요한 거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게다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죠. 로봇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업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고속 충전도 필요하고 로봇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이 오래가는 배터리도 필요한데 여기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서치를 보니까 이 청소 로봇 같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제품이 아니라면 소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은 현재 B2B를 중심으로 한 전문 서비스 로봇의 시장 규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B2B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특히 물류와 의료 로봇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올해 1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에서 Investing in Robotics, Why Now Could Be the Right Time. 그러니까 로보틱스에 투자 왜 지금이 적기인가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글은 이 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글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로봇은 반도체, 자동차처럼 이 대량 생산을 수반하는 제조업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순 반복 작업이 중요한 공정에 주로 도입이 됐었죠.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에만 로봇을 썼던 이유는 이 자율주행할 때 그 자율이죠. 이 자율성, 그리고 비용이라는 두 가지 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이 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AI입니다. 7월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 구글이 AI를 활용해서 드디어 로봇한테 쓰레기 버리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구글이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 그러니까 RT2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서 성능을 2배로 높였다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정성껏 가르칠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굉장히 간단한 일이 이 로봇이 학습하기엔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일단 로봇이 먼저 뭐가 쓰레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집어서 버릴 수 있어야죠. 쓰레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 여기부터가 이제 로봇한테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명령을 하면 이 로봇은 이제 안드로메다에 빠지는 거죠. 재활용 쓰레기란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로봇은 자율성이 있어야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율성이 있으려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A 지점에서 물건을 들어서 B 지점에 내려놓는 이런 단순한 문제랑은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챗GPT를 쓰면서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우리 다 새로운 가능성을 봤잖아요. 이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로봇도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로봇이 쉽진 않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도 AI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AI보다 눈에 띄진 않지만 5G랑 클라우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협동 로봇이랑 같이 일하고 또 로봇이 보안, 순찰, 의료 처치, 심지어 수술까지 한다는 건 이 로봇이랑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 원격 컨트롤이 가능하려면 다량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통신망이 필요하죠. 또 움직이는 로봇에 파워를 계속 공급하려면 이 배터리를 아마도 쓰게 되겠죠? 근데 일하고 있는 로봇의 배터리를 서너 시간마다 계속 충전할 순 없잖아요. 그럼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CPU랑 GPU가 전력을 많이 먹잖아요. 이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로봇 자체도 라이트해지고 또 전력 효율성도 훨씬 좋아지겠죠. 정리하자면 AI, 5G, 클라우드 같은 이런 기반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럼 로봇도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10만 달러가 넘던 산업용 로봇의 가격은 2022년 10,000에서 2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로봇의 생산량이 늘면서 생산 단가가 점점 감소해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비용이라는 허들은 좀 해소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용이죠. 이 코비드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로봇 도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팬데믹이 자동화 로봇의 도입을 부추긴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미 설치된 로봇이 있고 또 로봇에 대한 경험도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 로봇이 좋은 대안으로 고려가 되는 거죠. 이 로봇 산업의 핵심 성장 드라이버, 이 성장 동력은 아까 기사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인구 변화입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로봇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UN에서 성별, 연령별 인구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한국 역시 핵심 노동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10년별로 가져와 봤거든요. 이건 1992년, 2002년입니다. 이건 2012년, 이건 작년 2022년입니다. 점점 노령층이 두터워지고 있죠. 위가 뚱뚱해지고 이 젊은 층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예측치입니다. 이건 이 흐름대로라면 갈수록 위쪽, 이 노년층은 점점 더 두터워지죠. 그리고 아래쪽, 이 유소년층과 청년층은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까지랑은 다른 사회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경제가 어떻게 계속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 출산율을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면 이 점점 줄어드는 핵심 노동 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 효과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인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고령화가 일본의 노동 생산성을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나마 로봇 같은 이 자동화 기술이 이런 떨어지는 생산성을 잘 방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급의 측면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반대로 수요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가 서비스의 구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인이 되어도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면 무심하게 숫자로만 보게 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가 되겠죠. 노인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간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서비스 로봇이 이런 노년층을 위한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도 내용이 좀 많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 로봇은 주어진 업무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기계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임무를 잘 수행해야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2번, 하지만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로봇은 주로 단순 반복 작업에만 활용되어 왔다. 3번,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이 로봇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5G, 클라우드,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로봇이 더 로봇다워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4번, 핵심 노동인구의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낼 것 같다. 5번, 기존에는 높은 단가 때문에 이 반도체 자동차처럼 이 대규모 생산 공장의 자동화에 주로 로봇을 사용했지만 이 로봇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이 노동력 부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의 비용 대비 효용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6번. 굳이 이 로봇 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중에서는 B2B를 노린 전문 서비스 로봇이 아닐까 싶다.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속기, 제어기, 뭐 모터, 센서 뭐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런 의미에서 자주 오래 봐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지?